추미애 당대표 속죄선언으로 정원입니다. 제132차 최고위원회를 속죄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당대표 취임 1주년에 우리 대변인단이 블라우스를 선물해 주셨는데 핑크색 블라우스를 입고 왔습니다. 핑크색의 의미는 뭐 색깔 그대로 온화하죠. 그래서 화합과 협치, 포용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운전자론을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핵실험 중단, 미사일 실험 발사 중단 이런 것들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대화의 명시적인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주먹 쥐고 대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북한 스스로가 대화가 아니라면 이 세계의 일원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먹을 풀고 대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세대 평화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자가 과거에 집착하면 나라의 미래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나라의 미래 설계자이기도 합니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채孤立의 길로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동할 때이고 그렇게 할 때에 훨씬 많은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신세대답게 지금까지 고집해온 통미봉남의 노선을 버리고 민족의 운명을 논하는 대화의 장에 하루빨리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만 북한의 안전보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계속 감행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한미 동맹은 평화 동맹인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함께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미래를 안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동맹과 함께 평화적인 압박은 지속한다 함으로써 한미는 같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계의 재판이라 불릴 만큼 국민적 관심을 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여러 범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었고 형합범 가중으로 한다면 최장 45년형까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가장 최저형 5년을 선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재벌의 약한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법원은 감형 사유에 대해서 감형이 아니라 법원은 최저형을 선고한 사유에 대해서 수동적 뇌물이라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만 이것은 삼성 측의 논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국민들이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한 것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전경련을 통한 할당에 응했다라는 것인데 전경련은 별도의 다른 구성원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가 기면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재벌의 집합체인 것이고 같은 구성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경련이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형식상 지원하는 형식으로 취했다 하더라도 실체상은 뇌물의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성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악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함으로써 스스로 유죄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기업 법인에게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자연인처럼 사회적 책임과 권리,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고 범법 행위를 하면 자연인처럼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격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 가장 낮은 최저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사법 정의가 아직도 요원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회사 법인으로서, 기업 법인으로서 삼성은 대마였습니다. 이 대마가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 왔다면 그에 합당한 중벌을 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형을 선고하면 죄의 실상과 다른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나라 경제가 잘못될까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실상과 다른 기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마치 우리 경제 전반의 충격으로 이어질 것처럼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삼성은 3분기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제 경영, 3, 4세 경영인이 쉽게 권력에 유착하여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한 이 대한민국 대표 법인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교훈 삼기를 바랍니다. 본립도생,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 라는 논의 말처럼 정경유착을 끊고 기본을 바로 세워야 우리 경제도 회생할 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정경유착을 끊고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안철수 신임 국민의당 대표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라는 엄중한 한반도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또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적폐청산의 큰 길에 안 대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8월 임시국회와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적극적인 협치 정치를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25일, 26일 이틀간 당정청 워크숍과 청와대 오찬을 통해서 정기국회를 대비하고 결의를 잘 다지고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20명 소속 의원 모두가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를 힘있게 추진하고 새 정부의 민생개혁 드라이브에 발맞추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당정청이 안정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결산 등 8월 임시국회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정기국회를 적폐청산과 민생 살리기 입법, 예산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거듭나는 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견에 다른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산적인 비판과 지적을 한다면 언제 어디든 토론하고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부 여당 발목 잡기에 골몰한다면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민생 정기국회를 찰떡같이 만들어서 해보자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어제 국민의당 새 지도부가 선출됐습니다. 당선되신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대표께 축하 인사드립니다. 안철수 대표께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가 국회의원 시절에 지역구인 노원병은 저의 지역구인 노원을 바로 옆 지역에 있어서 저랑은 인연도 굉장히 깊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가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살리는 성과를 내는 정치 복원을 기대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당선 직후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방향과 같다면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협조 의지를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적극 환영하며 어제 저녁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선거 공약집을 다시 꺼내서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안철수 대표의 진심이 담긴 탈원전, 경제민주화, 소방관, 경찰관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강한 안보 등 당은 달라도 대한민국을 살릴 중요한 약속이 실려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한 약속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 민생과 안보를 중심으로 건설적인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협조하겠습니다. 야당도 모두 임시체제가 아닌 정식 새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우리 정부 여당이 기분 좋게 긴장할 수 있는 달라진 야당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당도 새로운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미 을지 프리덤 가이드 연습이 한참 진행 중인 지난 26일 새벽에 북한이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하는 것을 단행했습니다.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어떤 도발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도발이 계속된다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만 강화될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UFG 군사훈련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체제 보장의 조건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남한을 뛰어넘고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과 북입니다. 남한의 대화 요구에 묵묵부답 혹은 비난으로 일관하면서 군사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높여서 이를 미국과 단판 짓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낡고 낡은 수법입니다. 남한과 거리를 둘수록 평화는 멀어지고 남한을 제치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꼴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문재인 정부는 운전자 역할을 잘 해낼 것입니다. 북한은 남폭 운전을 유도할 생각을 버리고 대화와 긴장 해소를 위한 제안에 즉각 임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한 보도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취임 이후 첫 심리 전단 활동에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방송과 인터넷 매체, 온라인 반박 댓글 등 총체적인 공격을 지시했고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책임을 떠넘기고 이명박 정권 띄우기에 사활을 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기 국정원은 한마디로 정권을 보유하고 정적 제거하는 나치 게스타포, 소련 KGB로 전락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점점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마저 공작과 제거의 대상으로 삼고 자신들의 정권을 띄우기 위해서는 국민을 상대로 더러운 전쟁을 서슴지 않고 벌인 전 정권 책임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단죄해야 합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정원이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한 더러운 전쟁에 동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깜깜이 5년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비리 의혹은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제2롯데월드 4대강 사업, 차원의교, 방산비리, BBK 사건 등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중 핵심은 이명박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입니다. 그것은 국정을 기망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이 사건입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 국정원은 관련 기록을 삭제하며 자신의 치부를 숨겼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쌍둥이 정권, 아니 둘이 아닌 하나의 적폐 정권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활동했던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 부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활동비로 운영됐으며 일당 적재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지급되었습니다. 국정원은 매월 2억 5천만 원씩 연간 30억 원의 특수활동비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버 외교팀 규모는 총
30개로 댓글 조작 등에 이용된 아이디어만 3,500개에 이르렀습니다. TF가 확인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은 전무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혐의보다는 거대해서 재수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활약이 주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정원의 적폐청산 TF가 9월 중 진상조사를 끝내고 바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고, 검찰은 올해 안에 수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정권의 지시와 개입 여부에 국정원 정치 개입의 일선을 밝히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SNS를 국정 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허가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은 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이라고 문건의 존재가 이명박 전 대통령 개입 여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실이 검찰 조사로 명백히 드러날 경우 국정원법 위반과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이명박 측의 거센 저항이 예치됩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자료를 조작하여 격렬한 정치 공세를 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저항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적폐가 정의를 이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봉인을 해제하고 적폐를 이깁시다.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이상 마칩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굵직한 소식이 많은 지난 한 주였지만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생리대 파동과 출산율 문제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두 소식은 더 나아가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가임기 여성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신고되고 있는 것은 경악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식약청에서는 발견된 물질이 WTO 지정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여성들은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성의 혼란과 불안은 생리대 피해 소송에 참여하는 피고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생리대 사태는 단순히 한 품목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사건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생활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있었던 계란 파동과
감염 소시지 뉴스 또한 우리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더욱 큰 영향으로 다가오는 것은 대한민국 출산율과 관계된 소식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OECD 최소 출산율 기록과 출생아 40만 명이 무너진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가 인구 유지를 위해 이민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한다는 주장도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말한 안전과 위험에 대한 것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가임기 여성에게 독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생리대의 위협이 보도되고 그 위협이 기저귀까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아이를 낳아도 먹일 것이 없다는 걱정이 뒤따르는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여성들이 안전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성의 안전은 단순히 특정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는 아이가 안전할 수 없고 결국 남성과 인류가 모두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각 안에서 총체적인 문제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가 우리 추미애 당 대표님 취임 1주년 기념이기도 했고요. 저희 노인, 여성, 청년 위원장 세 분도 어제가 1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1주년 기념의 소회를 밝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도 정치 신인이었던 제가 우리 당 청년 대표이자 최고위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와 함께 해주신 청년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미애 당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분들과 시도당 위원장님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당 전당대 이후에 대한민국은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온 국민이 청년의 마음으로 국민이 승리하는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들은 이 격동의 한 복판에서 국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청년위원회가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청년위원회 내에 정책 분과를 활성화해서 대한민국 청년 문제를 청년들과 함께 진단하였고 당 밖의 청년 단체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청년 정책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문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우리 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 청년 정책 분과가 민주당의 청년 정책 연구소로 확대 개편될 예정입니다. 촛불 전국과 탄핵 전국에서도 저희 청년위원회는 전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대통령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에 맞서서 새로운 역사를 여는 데 기여했고 국정농단에 대한 청년 토론회와 촛불 집회 현장에서의 청년 발언들을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마음과 함께했습니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 청년위원회는 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활동했습니다. 파란을 일으키자 캠페인과 엄지척 유세단 등의 유세와 캠페인, SNS 등 모든 선거 과정에서 청년답게 선거운동에 임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 내내 정권 교체라는 열망에 대열해서 청년들과 함께 청년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청년의 미래에 대한 설계는 대선 승리를 한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아쉽고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 금년 초부터 추진된 18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관련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여러 정당들과 함께 다양하고 왕성하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결국 아직까지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청년위원회는 18세 참정권 확보를 반드시 이뤄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청년 기본법을 만들어내고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청년 정책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포함한 일자리 만들기,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청년 구직 촉진수당 도입 등이 빠르게 이행되도록 해서 더 이상 청년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100만 명에 육박하는 우리 당 청년 당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젊은 정당, 강한 정당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 당원들의 당내 활동 기반을 보장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또 정당 국보 보조금의 5%를 청년 정치발전 기금으로 확보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전국 청년위원장으로서 1년 동안 전국을 수차례 다니면서 지역의 청년 당원들과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 당원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청년의 위상을 높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